네, 안녕하세요. 이번 통신과학원 5주차 내용 발표를 맡게 된 최재영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딜레이 스프레드와 딜레이 프로파일, 그리고 코헤런트 밴드위스, 다음으로는 ISI를 극복하는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OFDM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딜레이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먼저 딜레이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건물이나 여러 장애물로 인한 반사, 회절, 산란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 하나의 신호가 아닌 아래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 개의 신호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들이 딜레이돼서 들어오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즉 ISI란 이웃 심볼과 겹치면서 에러를 유발시키는 간섭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펄스 폭인 t가 딜레이 스프레드에 비해 클 때는 ISI 영향이 적고 작을 때는 IS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펄스 폭 t와 데이터 레이스의 관계입니다. t는 1비트가 보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데이터 레이트는 1초에 보내지는 비트 수입니다. 즉 서로 역수관계라는 뜻이며 식으로 표현하면 데이터 레이트 R은 펄스 폭 t분의 로그 2m 비트 퍼 세크가 됩니다. 방금 t가 작을수록 ISI가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선 t가 작을수록 데이터 레이트가 커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만큼 t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딜레이 스프레드의 종류입니다.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는 처음으로 도착한 신호와 마지막으로 도착한 신호의 단순 시간 차이입니다. 그리고 민 딜레이 스프레드는 다중 경로로 도착하는 모든 신호 성분의 도착 시간을 전력을 가중치로 두어 가중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MS 딜레이 스프레드는 신호들의 시간 분산 정도를 나타냅니다. 네, 네, 딜레이 프로파일이란 지연 시간에 대한 전력 분포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모델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지수함수 형태의 모델이고 식은 여기 보이는 PR식과 같습니다. 지수함수 모델을 쓴다고 모두 위에 그림처럼 생긴 것은 아니고 인도어 환경처럼 장애물이 적고 통신 환경이 좋은 공간에서는 아래 왼쪽과 같은 형태, 건물이나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른쪽처럼 급격히 감소하다가 뒤늦게 묶음으로 또 크게 온다든지 하는 형태로 모델링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코헤런트 밴드위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앞서 계속 펄스로, 즉 시간 도메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주파수 영역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의 두 그림처럼 서로 펄스폭 차이가 10배가 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두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한 후 진폭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아래 사진처럼 되는데 지금 육안으로 체크하긴 쉽진 않겠지만 여기 밴드 폭이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스펙트럼 그래프를 각 함수의 최대값으로 나누는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검은색 선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검은색 선은 어떤 LTI 시스템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 LTI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LTI 시스템을 두 신호가 거치게 된다면 HT와 컨볼루션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의 계산이므로 서로 단순하게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곱셈을 하여 나타낸 것이 아래의 두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초록색 점선은 원본 신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원본 신호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주파수에 영향을 덜 미치므로 frequency flat, 오른쪽 그래프는 주파수마다 영향이 다르게 미쳐 고르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에 frequency selective 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coherent bandwidth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어런트 밴드위스란 채널의 주파수 응답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밴드위스입니다. 딜레이 스프레드의 역수에 비례하며 왼쪽은 S1의 밴드위스가 코어런트 밴드위스보다 작고 오른쪽은 큰 경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이 이제 플랫하다 했고 오른쪽이 셀렉티브하다 했는데 즉 코어런트 밴드위스는 플랫인지 프리퀀시 플랫인지 셀렉티브인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번엔 ISI를 극복하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호 SF가 있다면 응답인 HF를 단순히 곱해주게 되면 바로 수신신호 RF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서 저희가 HF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RF를 HF로 다시 나누어주면 SF를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이 이퀄라이저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HF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멀티 캐리어 트랜스미션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좁은 대역폭을 가진 서브 캐리어로 분할하여 병렬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S1부터 S7까지 있는데 이를 S1, S4, S7 그리고 S2, S5 다음은 S3, S6로 쪼개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쪼갠 것을 그냥 단순히 합해서 보내게 되면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합하면 1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신자는 이게 1, 마이너스 1이 온 건지 마이너스 1, 1이 온 건지 1, 1, 마이너스 1이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코사인 2파이 2파이 f0t 그리고 2파이 f1t, 2파이 f n-1t를 곱한 뒤에 더해서 송신을 해주면 서로 주파수가 겹치지 않도록 송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좁은 대역폭을 가진 서브 캐리어로 분할한다고 했는데 좁은 대역폭은 곧 넓은 펄스 폭을 의미하며 펄스 폭이 넓다는 것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프리퀀시 플랫하다는 뜻이므로 이 기술의 장점은 데이터 레이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리퀀시 플랫한 채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수신단에서의 과정입니다. 먼저 아까 송신했던 신호에 코사인 F1, F2, F3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식처럼 M1, M2, M3가 남게 되어 정상적인 수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방금 슬라이드에서는 F0, F1, F2를 곱했는데 여기서도 아마 똑같이 만약 F0, F1, F2를 곱했었다면 송신단에서 수신단에서도 F0, F1, F2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식들을 코사인들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되고 난 뒤에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식처럼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는 M1, M2, M3가 남게 되어 원본 신호가 나와 정상적인 수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 캐리어 송신 방법 중 하나는 non overlapping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오버랩되지 않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캐리어들을 그대로 붙여서 보내게 되면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가드밴드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총 밴드위스는 캐리어들의 대역폭 그리고 가드밴드들의 대역폭의 합입니다. 총 밴드위스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캐리어 개수와 캐리어들의 대역폭을 곱한 값이 캐리어들의 대역폭의 합이기에 총 대역폭이 되지만 이것은 베타가 0인, 즉 이것은 이상적인 직사각 펄스일 때 요구되는 대역폭입니다. 참고로 베타는 롤오프 팩터 값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롤오프 팩터가 0이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꼬리가 더 제일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어지게 되면 ISI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꼬리가 길어진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 싱크 펑션에서 0으로 수렴하는 그 부분이 훨씬 길어진다는 뜻이므로 ISI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베타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요구되는 밴드위스는 왼쪽의 사진처럼 늘어나게 되지만 ISI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들까지 고려하여 위에 있는 식이 총 요구 대역폭이 됩니다. 다음은 반대로 서로 오히려 겹치게 하는 오버래핑 멀티캐리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tn은 캐리어 개수의 t를 곱한 nt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곱하여 적분했을 때 0이 나오면 서로 직교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FI와 FJ에 실린 캐리어들이 서로 직교한지를 확인하는 식이 왼쪽의 식입니다. 왼쪽의 식을 거치게 되면 i는 j와 같지 않으면 0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서로 전부 직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직교성을 증명했고, 이제 이 캐리어들을 송신하게 될 때 보시면 서로 tn분의 1만큼 겹치게 되지만 직교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단에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겹쳐서 보내기 때문에 넌 오버래핑에 비해 대역폭 요구량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4G나 5G처럼 높은 데이터 레이스로 인해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기에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OFDM이 있으며 이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FD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개의 직교하는 병렬 캐리어들이 합쳐진 OFDM 심볼 사이의 딜레이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심볼을 보내게 되면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트를 연속으로 보낼 때 생기는 딜레이 스프레드 예시처럼 심볼끼리도 서로 딜레이 스프레드만큼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여기 겹치는 만큼의 신호를 심볼 앞에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붙여지는 부분은 쓸모가 없기에 기존의 심볼들은 ISI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붙이는 부분을 프리픽스라고 하고 뒤에 것을 앞으로 붙이는 것이기에 그래서 사이클릭 프리픽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OFDM의 송신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심볼을 병렬화하는데, 심볼을 병렬화하게 되면 펄스폭이 NT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IDFT를 거쳐 시간 도메인으로 바꾸어주고, 이렇게 되면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것과 직교성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사이클릭 프리픽스까지 추가하면 DAC를 통해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화한 뒤 고주파를 곱해주어 송신을 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OFDM의 수신단입니다. 송신단 마지막에 곱해주었던 코사인을 다시 곱해주고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 고주파를 없애주어 베이스밴드 신호로 만듭니다. 이후 송신단에서 설명드렸던 과정을 역으로 실행하여 원본 신호를 복원합니다. 네, 이제 OFDM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PAPR에 관한 설명입니다. 64QAM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64개의 점이 보이는 이 그림이 64컴인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파워 값이 커집니다. 네, 만약 N개의 신호를 보낼 때 원점에서 거리가 먼 심볼들로만 구성된다면 파워 값이 매우 커질 것이고, 반대로 원점에 가까운 심볼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그 파워 값이 매우 작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파워와 최대 파워의 비율이 커질 것이고, 그 비율이 바로 PAPR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송신단에서는 PA, 즉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그래프에서 선형 대역 구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PAPR이 커지게 되면 이 선형 대역 구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PA의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혹은 아예 선형 대역을 벗어나 포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OFDM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브 캐리어 간의 간섭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단에서 코사인을 곱해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 주파수에 곱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샘플링 에러로 인해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빨간색 선처럼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서브 캐리어까지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서브 캐리어 간 간섭이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OFDM까지의 설명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